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2022학년도 의과대학 대학별 심층분석, 이번에 네 번째 시간에는 한림대학교를 네 번째 대학으로 정했습니다. 한림대학교를 네 번째 대학으로 정한 이유는 뭘까? 나름대로는 일단은 이제 한림대학교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위상이 있거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한림대학교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림대학교가 최상위 대학은 아니지만 의과대학 중에서는 최상위 대학과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대학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의대를 메이저 5 의대라고 한다면 그 중간 지점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집중이 되어지는 대학을 꼽는다면 한림대학교나 순천향대학교,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이런 대학들은 사실상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집중되는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정말 이 정도까지는 나는 닿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갈 수가 있지? 저기는 너무 높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대는 되려 학생들의 관심이 적죠.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저 정도 내신이라면 나도 한번 원서 써서 붙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한림대 정도의 의대가 아닐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한림대학교를 네 번째 대학으로 정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림대학교는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입시의 변화가 한림대학교가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오면서 입시의 변화가 한 차례 발생이 되어지고 난 이후로는 2020, 21, 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입시의 변화가 없는데, 올해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배수가 감소됐다는 거죠. 종전까지는 1단계의 배수를 6배수를 두다가 이번부터는 6배수에서 5배수로 배수를 낮췄거든요. 대부분 학교들이 배수를 늘리는 추세인데 배수를 줄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1단계 배수가 6배수라고 하는 배수는 좀 크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대학들이, 의대들이 배수가 큰 경우가 대부분 5배수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6배수로 5배수로 낮췄다는 것은 다른 대학의 일반적인 1단계 배수가 5배수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5배수 다른 대학의 경향에 맞췄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6배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1단계 통과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줄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수능의 학생부 등급이 낮아지는 현상들, 결국은 1단계의 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통과시키고 또 1단계에서 많은 학생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배수폭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배수를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한림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져서 입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졌다 라고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배수가 6배수에서 5배수로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단계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최초 합격의 가능성 또는 추가 합격의 가능성들이 더 높아졌다, 이런 면으로 보기 때문에 전년도에 2021학년도에 1단계를 통과한 것보다는 당연히 5배수에서 2022학년도에 1단계를 통과한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한림대가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1단계를 통과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한림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배수가 감소했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정원이 23명이에요. 그 정원의 23명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과대학에서 모집 인원이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5명이다. 모집 인원이 10명 이하다인 경우와 모집 인원이 2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모집 인원이 작으면 평가의 방식이 단일화되어지고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집 인원이 만약에 20명 정도의 이상의 모집 인원이 되어지면 의대의 모집 인원은 비교적 많은 모집 인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23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라면 간단히 말하면 2개의 평가 방식을 가지고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과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이죠.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도 활동 역량의 비중이 조금 더 큰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의 반영비율을 조금 더 높게 두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3명이라는 모집 인원은
결국은 합격생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일반고 학생, 그렇지 않으면 자사고 학생으로 나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집인원이기 때문에 입시의 결과를 보시게 되었을 때 한림대학교를 두 가지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23명의 모집인원, 한림대학교는 결국은 두 가지로 간단히 말하면 23명의 인원을 10명, 13명을 나눠서 선발한다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의미 있는 모집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이 되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고요.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에 6배수에서 5배수로 감소되어졌고 2단계 면접 비중은 30%를 반영을 합니다. 면접 일자는 12월 4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4일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서류평가에서는 학생부 성적증명서 및 활동보고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데 활동보고서 같은 경우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이 되겠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게 되어질 거고 검정고시 출신자처럼 학생부가 없으신 분들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면접은 총 30분으로서 각 10분씩 해서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30분 동안 10분씩 본다는 얘기는 3개의 방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스몰 MMI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30분 정도라고 하면 아주대학교가 20분,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가 20분, 거기에 비해서 울산대학교가 면접 시간이 60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시간이지만 면접으로는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3개의 방에서는 첫 번째는 인성의 40%, 그 다음에 상황의 30%, 모의 상황에 대해서 30%에서 3개 방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 면접, 상황 면접, 모의 상황 면접에 맞춰서 3개의 방에서 30분씩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탐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게 되고 3개 영역 합이 4등급이고 영어를 반영하게 되어질 때는 영어를 1등급을 반영하게 되어집니다. 수능 체제는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영역을 반영하고 3개 영역 중에서도 3개 영역 합이 4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비교적 높은 학교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는 학교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가는 학교거든요. 수능 체제도 높지 않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도 사실 별로 높지 않아요. 전년도의 경쟁률이 약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그 전년도가 20대 1, 19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면 아시죠? 아주대나 가천대 같은 학교들의 경쟁률이 대부분 3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거에 비해서 생각해보면 사실상 수능 체제나 경쟁률을 고려할 때 또는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 정도를 고려하게 되었을 때는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징적인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선발 인원이 15명이나 뽑거든요. 보통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들이 많은데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15명이라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뭔가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점, 교과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은 그 강원 지역에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을 어느 정도 배려한 그러한 어떤 원서 지원의 전형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학생부 학교생활 우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전형 방식이라든가 기타 서류나 면접에 대한 부분들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면접 일자가 12월 4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겠죠. 자, 학교생활 기록부의 반영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교과 성적 80% 중에 교과 성적이 72%, 출결이 8% 반영하게 되어지고 반영되어지는 4개 교과 영역,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의 과목의 석차 등급이 모두 표기가 되어야 하고요. 과학 2교과 중 5개 학기 평균 석차 등급이 우수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생,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동등하게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되고 3학년 2학기의 내신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생부 등급과 충원율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림대학교, 연세대 미래, 카톨릭 관동대를 같이 비교해놨어요. 같이 비교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강원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세대 미래나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한림대학교에 비해서 입시의 자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대학교 미래 원서 쓰시려는 분들이 볼 때는 연세대학교 미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입시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점에서 원서를 써야 될지 되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연세대학교 미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게 되어지면 한림대학교 입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연세대 미래까지 같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림대학교는 모집 인원에서 2020년도에 23명, 2021에 23명이에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지금 하위에 보시면 2019년도에는 16명을 선발을 했거든요. 16명을 선발하다가 2020년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이 23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16명에서 23명으로 늘면 큰 폭으로 모집 인원이 늘은 거죠. 그렇죠.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도 매우 큰 폭으로 늘었고 이렇게 모집 인원이 갑자기 16명에서 23명으로 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학생들이 쏠림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존에 진행하던 여러 가지 입시의 결과들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조정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 2019년도에 16명의 모집 인원이었다가 2020년도에 23명으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경쟁률이 20.31대 1이었었는데 2020년도에 경쟁률이 11대 1밖에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아니 16명을 뽑다가 23명으로 모집 인원을 큰 폭으로 늘렸어. 그런데 경쟁률은 되려 20.31대 1에서 11대 1로 경쟁률이 떨어졌거든요. 이 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6명 뽑는 학과에서 23명으로 모집 인원을 대폭으로 늘었다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확 쏠릴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반토막이 났네요. 그쵸? 그럼 이 이유는 바로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참고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원서를 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모든 분들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수시든 정시든 대부분 직관적으로 원서를 쓴다. 2022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2020년도의 입시 결과를 반영해서 원서를 절대로 쓰지 않아요. 대부분 2021학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원서를 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러면 2021학년도 입시를 보세요. 그걸 보시고 다른 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원서를 쓸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인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하락했었던 이유는 바로 뭘까? 그거는 바로 2019년도에서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얼마였었냐면 1.13 정도의 성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적을 보고 2022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2020년도에 23명이었지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주저했던 거죠. 왜? 내신 성적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경쟁률이 11대 1이 됐고 그리고 실제 그 2020년도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1.58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밖에 이루어지다 못하다 보니까 한림대학교에서 학생 정원을 다 충원하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한림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하겠다는 인원들을 대부분 다 선발하는데 이때 수시에 선발 인원을 다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21학년도에 원서를 쓸 때는 어떤 걸 보시고 썼냐? 2020년도에 원서 지원을 본 거죠. 2020년도에 1.58이라는 교과 성적을 보고 2021년도에 원서를 쓰다 보니까 2021년도의 경쟁률은 19.65대 1의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2021학년도의 결과는 1.47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왔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질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뭐다? 결국은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장 기준점으로 삼는구나.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수능 체제가 바뀌었다. 이거보다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을 가장 신경을 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한림대학교가 1.13, 1.58, 1.47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올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6명의 모집 인원은 한림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16명 정도의 인원에서는 한림대학교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했을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내신 성적이 높게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죠. 23명 정도로 늘렸기 때문에 한림대학교는 23명의 모집 인원을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나누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 간단히 말하면 10명, 13명을 이원화시켜서 학생들을 뽑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생육의 평균 지점이 교과 성적의 평균 성적이 1.47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47이라는 내신 성적은 정말 묘한 내신 성적이거든요. 아주대나 가천대나 단국대 천안처럼 일반적으로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대학들의 학생부 평균 성적은 대부분 다 1점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2점대 초반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충남대, 충북대 같은 학교들은 대부분 1.1이나 1.2 정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평균 성적이 확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1.47 정도의 성적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23명의 모집 인원의 1.47은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이원화되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 다음에 활동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1.123 정도의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1.78 정도에도 성적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이 잡혀지는 지점이 1.47이나 1.58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림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폭이 매우 넓다는 거죠. 한림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일반 지역인재 전형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쓰시게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에 감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단대 천안이라든가 가천대나 아주대처럼 또는 원광대나 카톨릭 관농대처럼 내신 성적의 강점이 크지 않지만 활동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사고 학생들도 원소진이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림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네 번째 대학으로 한림대를 지정한 이유들은 결국은 내신 성적이 좋든 내신 성적이 나쁘든 활동 역량이 뛰어나든 다시 말해서 모든 학생들이 한 번쯤 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측해서 보시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 미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연세대 미래도 한림대학교하고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명, 23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은 모집 인원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 차이점이 있다면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 한림대학교는 수능 이후에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경쟁률은 14.37대 1, 한림대학교 경쟁률은 19.65대 1 정도. 이 차이가 바로 결국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느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내신 성적은 대략적으로 비슷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1.47, 1.43 정도의 성적, 1.58, 1.40 정도의 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단 차이점이 있다면 연세대학교 미래는 교과 전형이 따로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이 이제 특징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연세대학교 미래보다 폭이 되게 넓겠죠. 그렇죠?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폭이 되게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림대학교 교과 성적 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최고점이 1.05예요. 평균점이 1.47이고 최저점이 2.7이죠. 이거를 보면은 어떤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결과적으로 모집 인원 23명 결국 이원화되어진 선발 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나는 내신 성적은 되게 좋아. 그런데 나는 비교과가 별로 안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는 교과 성적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의학계열의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 성적이 2.72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최고 성적은 1.05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최고나 평균과 최저점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한림대학교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모집 인원의 변화 최근에 모집 인원이 23명까지 간 점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원화되어진 선발 방식을 가져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6배수에서 5배수로 배수를 낮춘 것도 결국은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가면서 21년도로 가면서 일시적으로 보였었던 입시의 쇼크가 안정화되어진 거죠. 그렇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연세대학교 미래인 경우인데 연세대 미래도 한림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평균 점수는 1.43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연세대 미래의 최고 점수는 낮겠죠. 왜? 연세대 미래는 교과 면접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은 평균점과 최저점은 비슷할 수 있지만 최고점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충원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하실 점이 있거든요. 충원율은 한림대학교가 2019년도에 충원율이 37.5%였어요. 2020년도에 충원율이 26.1%였고 2021학년도에 74%의 충원율이 확대가 되어졌거든요. 그런 점은 볼 때는 2022학년도에 한림대학교의 충원율은 더욱더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2019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16명일 때 간단히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교과 중심으로 선발할 때 아시는 것처럼 한림대학교 위쪽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의과대학에서 교과 성적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상위권 대학은 학종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에 경쟁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실제 많은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정원을 모집해서 수시로 이월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모집 인원이 16명에서 23명으로 높이고 난 다음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나 안정화되어지는 시점이 2021학년도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모집 인원 23명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 다음에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다? 분할해서 뽑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충원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림대학교 위쪽에 있는 대학교, 한림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대학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한양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중앙대라든가 카톨릭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뭐 연세대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 한림대학교의 충원율은 100% 정도의 충원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림대학교는 사실상 올해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 20대 1, 11대 1, 19.6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등락, 높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이유들은 결과적으로 한림대학교에서 받은 교과 성적에 큰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2022학년도의 교과 성적이 2019년도처럼 1.13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교과 성적은 2021학년도의 교과 성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1.47 정도의 평균 성적에서 최저 점수는 2.72까지 가게 되어지면 사실 너무 많이 낮아진 거죠. 최저 점수는 제가 볼 때는 한 2.2 정도, 2.2나 2.3 정도를 최저 성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평균 성적은 1.47 정도의 성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한림대학교의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게 되어지면 한림대학교가 얼마나 매력적인 학교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의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시게 되고, 두 번째는 7월, 8월, 9월에 대학 결정하게 되지만 수능은 언제 봐? 11월 달에 보죠.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대학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5나 세계 영역 등급 합 3 이런 학교들을 원서를 쓰려고 하면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림대학교는 3, 4 정도의 수능 체제다 보니까 중간 지점이거든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경희대학교나 계명대 일반, 단대 천안 정도, 충남대 요 중간 정도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 수 있는 그 구간,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수능 체제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름도 동일하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한림대학교하고 연세대 미래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면접이죠. 연세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11월 6일 수능 전에 본다는 점, 그 다음에 이건 수능 이후에 본다는 점인데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일부 있죠. 카톨릭 관동대를 포함해서 일부 학교들이 있는데 사실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을 대부분 학생들이 꺼리죠. 왜냐하면 수능 전에 만약에 혹시라도 붙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면접 준비 없이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또 면접 준비 하셔야 되고 또 면접을 보고 나면 자꾸 마음속에서 자꾸 연세대학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또 수능 시험 다가오고 그러면 더 붙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절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능 공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꺼리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는 경쟁률이 14.37대 1,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는 19.65대 1.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14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학생들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고, 전형 방식을 보게 되면 연세대학교는 6배수예요. 한림대학교는 6배수에서 5배수로 낮췄죠. 연세대학교가 6배수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의 2020년도에는 정시에서 최초 선발 인원이 29명, 최종 선발 인원이 29명 동일했는데 2021학년도에 최초 선발 인원이 28명이었는데 최종 인원이 47명으로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15명을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를 넘겼다는 거죠. 아무래도 수능 체제에 대한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배수를 6배수 이하로 낮출 수가 없는 거겠죠. 결국은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은 배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은 한림대학교가 30분,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는 재심은 숙지 시간이 20분,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은 10분 정도 주고 있고요. 수능 체제는 두 개 대학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수능 체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라든가 과탐이라든가 과목적인 어떤 그 경쟁력 또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 체제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두 개 대학의 판단이 달라질 것 같은데 한림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세 개 영역 중 이 중 세 개 합이 4등급, 이고 영어를 포함할 경우에는 1등급을 반영하게 되고요. 연세대학교는 국어, 수학, 과탐 1, 과탐 2 중에서 세 개 영역 등급 합이 4. 그러니까 결국은 과탐이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가 약하신 분들은 하나만 반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어는 2등급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23명, 19명 이 정도 되고 내신 평균 성적도 비슷해요. 한림대학교가 2020년도에 1.58, 2021학년도에 1.44, 연세대학교 미래가 2020년도에 1.40, 2021학년도에 1.43 정도이기 때문에 두 대학이 비슷한 점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림대학교하고 연세대의 미래 차이는 뭐냐? 첫 번째, 연세대학교 미래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이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고 또 차이점이 뭐냐? 수능 체제의 차이점이 있다. 결국은 내가 과탐이나 영어 영역의 경쟁력에 따라서 두 개 대학을 결정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한림대학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23명의 모집 인원 안에서 최저와 평균과 최저 점수 차이에서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차이는 한림대와 유사하지만 최고점의 점수는 좀 더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림대학교가 2019, 2021, 2022학년도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고 보면 사실은 가장 큰 변화는 모집 인원이 16명에서 23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 그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안정화되어진 시점이 2021학년도 가면서 좀 더 안정화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 경쟁률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배수는 종전까지는 계속 6배수를 유지하다가 2022학년도에 5배수로 배수를 낮췄고 수능 체제는 2022학년도에만 국어, 수학과, 과학탐구 두 과목 평균 등급 합이 4등급을 반영을 했었어요. 그렇죠? 단 절대평가의 영원의 1등급을 반영하는 거로 바뀌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세계 영역 등급 합 4, 과탐 두 과목 평균 이렇게 진행하는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거의 변동은 없고 가장 큰 변동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의 변화. 그렇죠. 모집 인원의 변화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 학생들만을 선발하던 16명의 선발에서 결과적으로 23명으로 인원이 늘면서 선발 방식이 이원화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추측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림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 같은 경우도 사실 고민거리가 되게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자기소개서가 문항이 축소가 되어졌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자소서 문항이 3개 문항이죠. 첫 번째 문항에 나와 있는 게 1500자의 글자 수, 학업,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이게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타인과의 공동체에 관한 게 800자. 그리고 마지막 문항에 나와 있는 게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읽었었던 도서 2권에 대한 내용을 쓰도록 하고 있겠지만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다 지원 동기 진로 방향이에요. 그런데 한림대학교는 3번 문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2개 문항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줄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항목이 바로 뭐냐면 2번 문항 타인과의 공동체. 이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타인과의 공동체 지문은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의 봉사활동 또 고등학교의 리더십 관련된 활동 고등학교에서 뭐 진행했었던 뭐 수학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의 소재를 가지고서 글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 글이 대부분 2줄 읽으면 결론이 나와요. 2줄 읽으면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글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 소재를 확정하는 부분, 어떻게 소재와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 문항에서 하나 문항 정도 버려도 3개 문항을 가지고서 충분히 자신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2개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을 죽이면 하나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항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문항에 대한 좀 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림대학교에 원서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 예상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림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것 같냐면 잠시만요. 한림대학교의 이 점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림대학교의 최고 성적이 1.05예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가 1.47이고 최저 점수가 2.72인데 2.72 최저 점수는 좀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2 정도의 최저 점수가 유지가 되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점수의 폭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인원이 23명 정도의 선발 인원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서 학생들이 선발하는 방식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과 자사고 학생들이 섞여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업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학생과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학생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원서의 지문은 되게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경쟁률도 높아질 가능성.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겠죠.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내신 성적에 강점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지역균형 전형은 대부분 이런 대학이잖아요.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등등등등등등 이런 학교들. 거기에 비해서는 한림대학교가 나름대로는 의과대학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1.0대에서 1.2 정도의 폭의 성적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한림대학교의 원서를 써볼 거예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경북대나 아주대나 가천대나 단국대, 천안이나 원광대 정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한림대학교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경북대 학교하고 단국대 학교하고 면접 일자가 겹쳤기 때문에 우리가 자사고에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원서 지원의 폭이 좀 좁았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경북대학교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사고 중심,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내신의 강점이 조금 약하지만 활동 역량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북대, 아주대, 가천대, 단대, 천안, 또는 원광대,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까지 쭉 가게 되어지면 6개의 원서 지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학생들 중에서는 한림대학교의 원서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 학생들은 뭘 볼 거냐면 요 정도 지점에서도 선발되어질 수 있구나. 결국 1.47이니까 1.5678, 9 이 정도의 내신 성적도 합격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한림대학교를 어떤 대학으로 보냐면 자기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는 내신이 높은 학교들, 다시 말하면 한 1.2에서 1.3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종형의 학생들도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이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에 또 원서를 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서 지원이 많이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지점들 중에서 한림대학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쉽게 봐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우리가 이제 한림대학교를 제가 그 네 번째로 해서 한림대학교를 지정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림대학교는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가지고 있는 위치,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에 가장 적합한 지점,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2020학년도의 입시의 결과, 그 결과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한 번쯤 고려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 이거고 단지 조금 걱정스러운 점은 전년도에는 6배수였는데 5배수로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단계 배수가 축소되어짐에 따라서 1단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수 있는데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들은 한림대학교의 충원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배수 내에 만약에 선발이 되어진다면 최초 합격자, 그리고 1단계에서 최초 합격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충원 합격자 100%를 따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실질 경쟁률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림대학교의 원서 지원은 이제 충분히 고려하시고 대학에 맞게끔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로 한림대학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거겠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쵸? 두 개 문항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한림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만약에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할 텐데, 한림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부 교과가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넘어오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넘어올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자사고 중심의 대학에서도 넘어올 수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내가 어느 학생과 경쟁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림대학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림대학교는 그 대학의 그 면접 기출문제가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림대학교 면접은 인성면접, 그 다음에 상황면접, 그 다음에 상황 재시문 면접에서 모의 상황 면접을 해서 세 가지 면접 문항들이 나와져 있는데, 이런 면접에 대한 준비는 사실은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로 하거든요. 하지만 수능 최저가 당장 급한 거죠. 사실은 의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 전에 면접을 사실상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하이폴에 비해서는 수능 전에 면접을 진행하진 않고 또 1차 발표 전에 면접을 치지 않고 대부분 1차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질 거고요. 9월 원서 접수쯤 되어지면 대학교는 면접 일정들을 저희가 공지해서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한림대학교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또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고 5번째 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할지 한번 잘 생각해서 5번째 대학을 결정해서 준비해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